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 글쎄요.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고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좀처럼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절반 가까이가 2026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국내외 경제기관을 보면 작년보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올 한 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뭐 주식시장은 엄청 좋았는데 네. 이제 주식시장은 뭐 작년에 이어서 이제 좋은 기세를 이어갈 것 같은 예감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온도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세계 경제기구라든가 국내 경제연구소들 보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올려서 조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요? 지금 한국 경제 이제 바닥을 치고 정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전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네. 네,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건 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정의 자체가 GDP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한 총생산을 금액으로 했을 때 100조 원인데 네. 만약에 올해 105조 원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지난해 우리 경제가 유난히 안 좋았다. 네. 그래서 가령 뭐 100도 안 되고 95나 90밖에 안 됐다라고 네. 한다면 올해 네. 성장률 5%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반드시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전망 기관들의 뷰도 네. 뭐 꽤 엇갈리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데는 2% 넘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 중반 정도. 하지만 지난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네.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네. 최종. 그래도 어쨌든 꽤 숫자들이 많이 확인이 됐고 지금 날짜도 2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잘하면 1%, 안 나와도 0.9 레인지가 되게 좁잖아요. 이제 네. 많이 그 범위는 이제 좁혀졌고 0.9 아니면 1. 근데 26년이 1% 중반에서 잘하면 2% 넘어가면 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예. 좋은 숫자들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늘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주가가 많은 종목이 그렇게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오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꽤 계세요. 아 근데 네. 그건 숫자로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두세 개 종목의 그 주가 상승, 종합 주가 지수 상승에서의 기여도가 네. 뭐 반에 달한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전 고점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종목의 숫자가 한 열의 셋, 나머지 7은 여전히 예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숫자도 있고요. 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종합주가지수는 각 종목들이 차지하는 종합주가지수 안에서의 가중치 시가총액을 웨이트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았다라고 하니까 사상 최고치 나오는 것처럼 예, 숫자는 괜찮습니다. 뭐 비슷하죠. 총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플러스고. 네. 네. 왜냐하면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인데 근데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 통계 데이터 잘 뜯어보시면 네.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 중에서 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보다 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총수출은 플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이럴 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좋은 데는 좋고 여전히 안 좋은 데 많고 그렇죠. 이전보다 못한 데도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총량 지표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 성장률 꽤 높아질 거고요. 뭐 종합주가지수 오늘 기록한 것은 사상 최고치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총수출도 플러스일 가능성 꽤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준이 이런 총량 기준의 어떤 경제 지표들 숫자들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늘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받는 소득이나 월급이 늘었느냐 그래서 정말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끼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네. 저는 조금 다른 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월급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기 어렵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요. 아마도 그럴 근데 겁니다. 대부분 뭐 몇 퍼센트 안팎 올라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작년에 기업 실적이 좋았던 업체들은 일부. 지금 그 아주 성과급. 보너스 성과급 네. 잔치에 뭐 아주 싱글벙글 하던데 맞습니다. 정말 남의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뭐 해가 바뀌면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 근데 뭐 저는 숫자를 보고 숫자로 말씀드리는 사람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26년에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거시경제 총량 지표들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게 혹시 착시면 어쩌나 또는 그게 초양극화 속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이면 어떠나 그런 좀 우려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마다 그 올해를 관통할 경제 키워드가 무엇인지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 여쭤보거든요. 네. 일단 뭘 꼽으시겠습니까? 키워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착시와 초양극화고요. 이 착시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분들께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특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안에서의 수출보다는 네. 내수 안에서도 민간 소비 또는 건설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쪽에서는 좀 덜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네.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 계층, 자산이 많은 계층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뭐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뭐 또는 뭐 특정 섹터의 상황이 좋고 이런 것을 못 느끼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저의 예상입니다만 아마도 오늘 많은 언론에서 주가 사상 최고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마도 올해 상당 기간 많은 언론과 많은 쪽에서는 우리 경제 좋다, 경제 지표 사상 최고치다, 성장률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지표들만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많고 찜찜해서 네. 사실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부문 또는 지역, 네. 계층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여전히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의 온기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총량 지표만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거나 홍보가 되거나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부각되고 홍보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경제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쪽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사실은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한국 경제를 예상하는 키워드로 네. 착시와 초양극화를 말씀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호조라든가 주가 상승 같은 겉보기 겉으로 보이는 지표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부문별 자세히 쪼개서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로 어려운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그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텐데 하나하나 부문별, 지역별, 뭐 계층별 지금 짚고 계시는 문제점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내수 문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그냥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네, 네. 가령 이런 거죠. 다들 집값이 문제라고 하지만 음. 사실은 실제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은 네. 계속 많이 올랐죠. 뭐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2023년 초와 비교를 해보면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의 평균적인 집값, 특히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이런 걸 보면 23년 수준보다도 지금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값이 경제 전체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집값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특정 가계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씀씀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서 살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집값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값이 올라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자산이 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으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올랐겠죠. 집이 없으신 분들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분들은 결국은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더 내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앞서도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보다 많이 올라간 집값 때문에 높은 전세금이나 더 높아진 월세를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한정된 소득에서 그걸 내고 나시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잖아요. 그럼 결국은 소비 위축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산 또는 소비의 움직임이 단순히 그냥 집값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오늘도 인트로 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근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내수보다는 수출, 제조업, 네. IT, 특정 업종들 또는 K자가 붙은 일부 업종과 네. 산업과 기업들. 네. 그런데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일수록 주가가 많이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집값과 비슷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 투자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여력 자체가 없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한 주당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는 이런 거죠. 어떤 가게가 주식에 상당한 돈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나 금융자산이 있느냐.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돈이 많지가 않아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뉴스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와도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나 내가 가진 주식은 아직도 예전 가격 회복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가구주의 나이가 20대, 30대인 청년층 가구와 가구주의 나이가 50대인 이 중장년층 가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자산이 50대 가구주가 20, 30대 가구주에 비해서 어느 만큼 많으냐 이걸 배율로 측정을 해보면 네. 이 배율이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네. 청년층 가구보다는 장년층, 중년층 가구가 원래 자산이 자산이 조금 더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득 상위 20% 가구가 소득 하위 20% 가구보다 당연히 또 자산이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비슷합니다. 근데 소득은 흐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는 네. 뭐 가령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버는 소득,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소득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더 많이 버는 정도가 코로나 기간 도리어 좀 완화되거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에는 가만히 놔두면 다들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소득 보전 지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소득의 이 양극화가 조금 완화되는 듯 하다가 네. 23년, 24년으로 가면서 계속 지금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뭐 가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기업으로 나눠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데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갚을 낼 수 수 있으면 있느냐. 네. 그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고 일이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이 안 되는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서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도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예. 반면에 그 배율이 5를 넘어가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고 총수출도 플러스라는데 한마디로 좋은 쪽은 엄청 좋고 어려운 쪽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그 시장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뭐 기업 안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또 어떤 섹터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좀 벌어져 있던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계도 말씀드렸고 자산도 말씀드렸고 주식도 말씀드렸고 기업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난 한 1, 20년간을 놓고 볼 때에는 네. 최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게 봐서 착시가 있을 수 있다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2026년 올 한 해 경제 관건은 키워드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합친 총량만 너무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너무 강조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GDP는 이런 거잖아요. 경제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 중에서 소비도, 투자도, 뭐 건설도, 수출도 다 더해서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이 그런데 민간 소비 지출, 건설 투자, 기업 네. 설비 투자 좋지 네. 못한데 수출이 잘 되면 수출이 엄청 잘 됐을 때 GDP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기업들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잘 돼서 수십조 원씩 돈을 벌면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전체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인 기업보다 마이너스 증가율인 기업이나 업종이 더 많아도 플러스 쪽이 굉장히 또 잘 되면 총수출이 플러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전체 경제 성장률, 전체 종합 주가 지수, 총수출 증가율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곳이 있고. 근데 또 사실 저는 그런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양극화 심하지. 근데 조금 전에도 진행자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이냐. 언제 안 그랬던 적 있냐. 우리 경제만 그러냐. 다른 나라는 어떨까? 네. 글로벌한 현상 아니냐.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반도체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 그것도 못하는 나라도 많은데. 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부문 거기에 속하신 사람, 기업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층들이 소비를 못하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려진 부분 아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말씀 네. 들어보면 실제로 소비가 지금 그 민간 소비 같은 경우도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어쨌든 한 23년 정도 이후를 네. 저희가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뭐 가장 광범하게 우리 경제의 소비 지출을 측정하는 게 GDP 안에서의 이 민간 소비 지출의 전년 동기 대비 뭐 증가율 이런 걸 보지 네, 네. 않습니까?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제가 뭐 이런 표현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쭉 왔어요. 그러다가 25년 하반기에 네. 조금 고개를 듭니다. 근데 그건 다들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비 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이죠. 네. 분명히 도움이 된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마중물. 네. 마중물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뭐 우물 같은 우물에, 데서 예. 한 바구니 이렇게 물을 넣어야 그다음에 넣으면 그다음에 끌어올리죠. 펌프질 했었을 때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은 관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었고 반전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펌프질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냐?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광범위한 가계 또는 소득 상황이 그러한가를 네. 놓고 볼 때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난해 아마 들으셨을 텐데 뭐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은 곳의 전망보다 지난해 매우 부진했죠. 그러니까 가령 24년 연말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일 거라고 했는데 네. 제 기억에 그때도 제가 여기 나와서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네. 뭐 너무 높게 전망하시는 것 같다. 가정과 전자가 좀 낙관적이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그때 계엄도 있었고. 계엄 후였나요? 나오셨던 게? 연말이니까 12월로 네. 기억을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뭐 물론 가정과 전자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근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전자가 좀 너무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뭐 가령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은의 11월 전망 보고서 24년 11월 전망 보고서에서 가정과 전자했던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가정은 네. 26년 1분기부터 네. 미국이 낮은 관세율을 여러 나라에 부과한다 그거였는데 트럼프가 백악관 앞들에 패널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의 25% 관세율 얘기하면서 관세 부과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게 25년 4월이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두 번의 협상을 벌여야 됐었고 네. 근데 26년 1분기부터 보편관세 부과라고 하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해서 전망을 한 것도 있었고 11월에 전망할 때는 24년 12월에 계엄이 있으리라는 거 당연히 예상 못 하셨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긴 했지만 네. 어쨌든 25년 한국 경제의 흐름은 많은 전망기관들의 예상이나 전망보다 훨씬 부진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건설 투자의 부진만으로도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깎아먹은 거다. 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느냐.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 집값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전체 전망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은 건설 경기, 건설 투자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쪽 섹터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직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 예. 우려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네, 네. 경공매 시장에 물건은 많이 쌓이고 있지만 그것이 많이 팔리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직은 더 예. 시간이 필요하지 과연 않나. 올해 예. 건설 경기가 많이 달라질까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변화의 조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이제 관세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올해는 그런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해 두 차례의 큰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협상을 이뤄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뭐 사실 24년부터 말씀드려온 것이 이런 예상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자꾸 예측하고 뭐 그 예상하고 말씀하셨어요. 가정하고 네. 전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경제 분석을 해보니 가장 의미가 없는 게 한 사람의 머릿속을 예상하는 건데 그것을 맞춘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5년 4월에 트럼프가 패널 들고 나와서 백악관 앞들에서 네, 뭐 네. 이런 나라들에 이렇게 관세율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발표한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그때 관세율 얘기한 게 좀 유로존은 24, 네. 일본은 20이었는데 틀리기도 했고. 예, 네. 뭐 그렇게 안 했고 또 며칠 네. 있다가 90일 유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러니 그분을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지난해 저희가 협상을 했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게 타결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일단락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니까 가령 많은 분들이 지금도 타결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질문을 주시는데 가령 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냐고 여쭤보면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협상에서도 정해진 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협상의 결과인데 다른 나라가 대만인가요? 중국인가요? 그럼 대만의 반도체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여전히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수출 생산 기지이자 미국 시장 안에서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의 관세율 실효 관세율로 30% 정도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에이펙 협상 그때 히토류 가지고 한번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두 네. 나라가. 근데 그때 결정된 건 네. 협상 1년 유예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해 있었던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올해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그런 불안한 느낌을 주시네요. 아, 저의 예상이 그겁니다. 네. 정해진 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예. 관세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네. 올해 이제 경제 키워드를 착시 그리고 양극화로 주셨는데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낙수 효과가 생겨서 밑단에까지 좀 흐르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그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로 확인되는 양극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라든가 뭐 좋은 부분에서도 일부라도 낙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수출 제조업이 일부라도 잘 됐을 때 네. 그 온기가 소비든 투자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든 건설업 쪽이든 옮겨가게 하는 중요한 전달 경로 채널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비 투자입니다. 네. 이 설비 투자가 최근에 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긴 기간에 1년에 200억 달러 안 넘게 하겠다라고 네. 하긴 했지만 미국에 투자를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장 건물을 안 지으면 네. 건설업 노동자분들이 일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못 보시고 네. 뭐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넣는 기계,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이 네. 또 안 들어가게 되면 네. 하청업체, 부품업체 이런 쪽으로 온기가 안 갈 수 있고 네. 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적어도 예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일부 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그쪽 지역 지역에서 상권까지 장사 나타났다는 예 경제적 또는 효과. 식당 하시는 분들은 온기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부문별로 높여주는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네.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2017년 18년 때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성장 기여도가 수출만큼이나 기업 설비 투자가 높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준 성장 기여도를 보면 네. 수출은 매우 높고요. 네. 설비 투자는 투자는 마이너스였다가 요즘에 소폭 플러스로 돌아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요즘은 다릅니다.
새해 둘째 날에 이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좀 희망찬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 부정적인 아.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뭐 글쎄요.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제가 현실을 그렇다고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직시해야 수는 되는 없지 거고, 않습니까?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쨌거나 이렇게 소비도 부진하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 실물이 네. 매수가 좋지 않다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또 환율 때문에 물가가 지금 이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정부의 어떤 소비 쿠폰이라든가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정부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건지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일단은 환율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가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가령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네, 반드시 좋기만 하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엇갈리죠. 예. 네, 좋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반도체와 같은 제조 수출 기업들은 괜찮고 네. 해외 주식이나 채권 사놓으신 투자자분들 환율 올라가면 좋으시잖아요. 좋죠. 네. 근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 올라가면 원자재 수입 부품에서 업체 파는 어렵고. 좀 어렵죠. 예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또 어려운 거 있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물가 올라서 어렵고 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좋고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는 더 좋고 내수에는 어쨌든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 상황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과 같은 한국 경제 상황과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과연 원달러 환율이 네. 일부 수출 기업들을 좋게 만들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니 무슨 뭐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 기업이 좋아지냐. 뭐 수출 기업도 원자재나 이런 비용 부담, 수입 비용 부담이 높아져서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근데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어쨌든 매출이 뭐 비용 원가보다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거고 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이쪽 업종에는 좋은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실까요? 짧게라도. 앞서 말씀드린 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처럼 저는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은 이미 뭐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지출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고 얼마나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다가 언제 쓰는가도 중요하고 네. 얼마나 속도감 있게 쓰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 네. 그 내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2026년이 출발했습니다. 개인들 어떻게 잘 생존해 나가야 될까요? 뭐 오늘 이런 경제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뭐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많은 전망 기관들의 전망이 아니라 희망인 경우도 많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전망이 아니라 중계인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걸러내서 선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걸러내야 됩니까? 뭐 그건 다음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한국 경제 키워드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착시와 양극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으로 하실 말씀 더 없으신지요? 하나라도 더. 네. 새해 첫날에 밝은 말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기쁘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특히 정책을 펴시는 쪽에서
총량적인 지표보다는 네. 그 세부 내용을 뜯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